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번지 지상 5층, 지하 4층 연면적 7만 제곱미터. 그날 그 건물 안에는 약 1,500명이 있었다. 그리고 29초가 흘렀다. 29초라는 숫자를 한번 세어보라. 하나, 둘, 셋. 숨을 한번 쉬고 고개를 돌리고 옆 사람 이름을 부를 시간. 그 시간 동안 지상 5층짜리 건물 전체가 수직으로 내려앉았다. 판콘크리트 슬래브가 아래층 슬래브 위로 겹겹이 쌓였다. 나중에 구조대원들은 그것을 팬케이크 붕괴라고 불렀다. 층과 층 사이의 공간이 사라지면서 사람이 있던 자리가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사이 몇 센티미터로 압착됐다. 502명이 그 29초 안에서 죽었다. 937명이 다쳤다. 실종자는 오랫동안 6명으로 기록됐다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숫자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다. 기록은 숫자로 남지만 숫자는 설명하지 않는다. 왜 그날 그 시간에 1,500명이 그 건물 안에 있었는지, 왜 29초 동안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붕괴가 일어나기 5일 전에 단 한 사람이 그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을.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그날 오전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다. 동료의 부탁을 받고 대신 나왔다. 그녀는 5층 여성 의류 매장에 배치됐다. 22살이었다. 다른 한 사람은 5일 전 5층 옥상 기대실 바닥에서 균열을 발견했다. 그는 보고서를 썼고 경영진에게 올렸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교차한 29초의 이야기다. 1995년 6월 29일 목요일 아침. 최명희는 7시 20분에 눈을 떴다. 그녀의 자취방은 서초동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방 하나짜리 작은 방에는 옷장과 좁은 책상, 그리고 그녀가 아끼는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다.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라디오를 켰다. 6월 29일, 그날 아침, 서울의 최고 기온은 31도였고 라디오 진행자는 습도가 높으니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했다. 최면희는 원래 그날 쉬는 날이었다. 샴푸 백화점 판매직 직원들은 월 4회 지정 휴무를 받았다. 6월 29일은 그녀의 번째 휴무일이었다. 전날 밤 같은 층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다. 친척 결혼식이 갑자기 잡혔다. 대신 나와줄 수 있겠냐는 부탁이었다. 최명희는 잠깐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괜찮다고 했다. 나중에 그 동료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전화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도 생각해요. 지금도. 최명희가 삼풍백화점에 입사한 건 그해 3월이었다. 고향은 충청도였고 서울에 올라온 지 2년이 됐을 무렵이었다. 삼풍백화점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1990년대 강남에서 삼풍이 갖는 의미는 지금 세대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선명했다. 압구정 현대백화점과 함께 삼풍은 강남 소비 문화의 두 축이었다. 건물 외관은 유럽풍 아치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1층 로비에는 항상 생화장식이 놓였다. 지하 식품관에는 수입 과자와 치즈가 진열됐다. 1995년 기준 삼풍백화점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4만 명이었다. 그 건물에서 일한다는 것은 그 시대 서울에서 하나의 위치를 의미했다. 최명희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고향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말했다고 한다. 저 여기서 잘 버티면 될 것 같아요. 그녀는 버스 2개를 갈아타고 출근했다. 매장 직원들의 출근 시간은 오전 9시 30분이었다.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매장 점검을 끝내면 10시에 영업이 시작됐다. 5층은 여성 의류와 캐주얼 브랜드가 모여 있었다. 창문이 없어서 낮에도 조명에 의존해야 했다. 에어컨은 중앙공조 방식이었는데 여름이면 외부와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났다. 그날 오전 최명희가 출근해서 처음 한 일은 전날 들어온 신상품 정리였다. 여름 세일 시즌을 앞두고 물량이 많았다. 행거를 정리하고 사이즈 순서대로 옷을 거는 작업이었다.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동료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가 있었다. 오전 중반부터 천장 쪽에서 간헐적으로 소리가 났다. 미세한 소리였다. 최명희의 표현을 빌리면 뭔가 아주 멀리서 무거운 걸 끌어당기는 것 같은 소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공조 시스템 소음이라고 생각했다. 5층은 원래 에어컨 기계실이 바로 위 옥상에 있어서 가동될 때마다 진동이 느껴지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베테랑 직원들은 그 소리에 익숙했고 신입들은 베테랑들이 신경 쓰지 않으니 자신들도 신경 쓰지 않았다. 최명희는 그날 오전 내내 그 소리를 에어컨 소리로 들었다. 그것이 에어컨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었다. 6월 24일 오전 10시 붕괴 닷새 전 이주는 삼풍백화점 5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매부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그는 그 무렵 삼풍 건물의 설비 관련 외주 업무를 맡고 있었다. 옥상 기계실에는 대형 냉각탑 설비가 있었는데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점검 작업이 필요했다. 계단을 올라 기계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처음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습한 공기, 기계 소음, 오일 냄새. 그것이 옥상 기계실의 일상적인 환경이었다. 냉각탑 주변을 돌아보고 배관 연결부를 확인하고 매물을 적기 시작했다. 그때 바닥을 봤다. 기계실 바닥은 콘크리트 슬랩으로 되어 있었다. 넓지 않은 공간이었는데 냉각탑탑이 놓인 자리 주변 바닥에 균열이 있었다. 가늘고 긴 선 모양이었다. 이주는 가까이 몸을 숙였다. 균열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방향도 일정하지 않았다.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간 형태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건축이나 구조공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건물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은 안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균열이 어떤 의미인지, 특히 하중을 직접 받는 바닥 슬래브에 방사형으로 퍼지는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 어떤 신호인지. 이주는 메모장에 균열의 방향과 위치를 스케치했다. 길이를 어림잡아 적었다. 그리고 기계실을 나와 건물 관계자에게 연락했다. 그가 보고를 올린 방식은 구두가 아니었다. 그는 서면으로 했다. 내용은 이러했다. 5층 옥상 기계실 바닥 슬래브에 복수의 균열이 확인됨. 구조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해 보임. 냉각탑의 하중 집중 여부를 확인할 것. 그는 그 메모를 건물 시설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짚어야 한다. 이준이 발견한 균열은 새로운 균열이 아니었다. 삼풍백화점 5층 슬래브의 균열은 이준이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그보다 앞서 건물 내부에서도 이상 징후가 보고된 적이 있었다. 내부 기록에 따르면 4층과 5층 천장에서 균열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내부에 알려져 있었다. 다시 말해, 이준의 보고는 새로운 경고가 아니었다. 반복된 경고였다. 그 사실이 더 무거웠다. 삼풍백화점 5층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건물이 겪어온 역사가 있었다. 이주는 그 역사를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단편들만으로도 그 균열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는 것쯤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준이 옥상을 내려오면서 든 생각은 하나였다. 이 보고가 처리될 것인가, 아닌가. 그는 그 질문의 답을 이미 반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으면서도 보고서를 썼다.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기 때문이다. 6월 24일 오전, 균열은 거기 있었다. 보고서는 전달됐다. 그리고 최명희는 그날 서초동 자취방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있었다. 닷새가 남아 있었다. 닷새. 그 닷새 동안 삼풍백화점은 정상 영업을 했다. 1만 평이 넘는 매장에서 하루 4만 명이 드나들었고 카드 단말기는 쉬지 않고 소리를 냈으며 지하 식품관에서는 오전부터 시식 행사가 열렸다. 5층 여성 의류 코너에서는 여름 세일 준비가 한창이었다. 겉에서 보면 삼풍백화점 1995년 6월의 마지막 주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그 건물이 그 자리에 서게 된 방식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것은 균열이 아니었다. 이상한 것은 그 건물이 그때까지 서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삼풍백화점의 시작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풍그룹 회장 이주는 서초동 부지에 건물을 짓기로 했다. 처음 설계는 4층짜리 아파트형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건물의 기초와 기둥, 슬래브 두께는 모두 주거용 건물 기준으로 설계됐다. 주거용 건물의 하중 기준과 상업용 건물의 하중 기준은 다르다. 당연히 다르다. 사람이 서서 물건을 구경하는 공간과 사람이 앉아서 잠을 자는 공간은 단위 면적당 하중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획이 바뀌었다. 이준 회장은 주상복합 대신 백화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강남 소비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었고 백화점이 수익성이 더 높았다. 당시 서울 강남의 부동산과 유통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이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강남은 새로운 중산층의 소비 무대가 됐고 백화점은 그 무대의 가장 화려한 장치였다. 용도가 바뀌면 설계도 바뀌어야 한다. 기둥 배치, 슬래브 두께, 기초 깊이, 하중 계산, 모든 것이 다시 계산돼야 한다. 그러나 이미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구조 자체를 뜯어 고치는 것은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삼풍 측이 선택한 방법은 기존 구조를 최대한 유지한 채 내부 배치만 바꾸는 것이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원래 4층 건물로 설계된 것을 5층으로 올렸다. 법정 건축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5층 전체를 옥상층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동원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리고 5층 옥상에는 배형 냉각탑이 설치됐다. 에어컨 냉각 시스템을 위한 장비였다. 냉각탑의 무게는 수십 톤이었다. 원래 그 냉각탑은 건물 옥상 한쪽에 고정 설치될 예정이었는데 소음과 진동 문제로 위치가 변경됐다. 변경 과정에서 냉각탑은 슬라이딩 방식으로 옮겨졌다. 크레인으로 들어 옮기는 대신 바닥 슬래브 위에서 끌어당기는 방식이었다. 수십 톤짜리 설비가 콘크리트 바닥 위를 미끄러지며 이동한 것이다. 나중에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슬래브에 손상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지목했다. 또 있었다. 5층 바닥 슬래브는 설계상 허용 하중의 최대 4배에 달하는 하중을 받고 있었다는 분석이 사후에 나왔다. 백화점 운영 중 매장 용도가 바뀌고 설비가 추가되고 옥상에 장비가 늘어나면서 하중은 조금씩 쌓였다. 콘크리트는 단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천천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오랫동안 비명을 지른다. 이준이 발견한 균열은 그 긴 비명의 마지막 단락이었다. 그는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었다. 건물이 언제 단순히 낡은 것인지, 언제 뭔가 잘못된 것인지를 감각으로 구분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 균열은 후자였다. 방향이 불규칙했고 진행형이었다. 콘크리트 분말이 균열 주변에 새로 생겨나 있었다. 오래된 균열이 아니었다.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균열이었다. 그가 보고서를 쓰면서 가장 걱정한 것은 냉각탑 주변 집중 하중이었다.
슬래브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하중을 받으면 버틸 수 있는 것도, 특정 지점에 하중이 집중되면 그 지점이 먼저 무너진다. 그것이 펀칭 전단 파괴였다. 기둥 주변 슬래브가 기둥을 중심으로 아래로 뚫리듯 떨어지는 방식. 산풍백화점 붕괴의 기술적 원인으로 나중에 가장 많이 지목된 메커니즘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주는 그것을 6월 24일에 이미 우려했다. 하지만 그의 보고서가 도달한 곳은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조 전문가의 책상이 아니었다. 시설관리 담당자를 거쳐 건물 운영팀으로 전달됐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야 일부 밝혀졌다. 보고서는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가 결정됐다. 6월 29일 오전 11시, 삼풍그룹 경영진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는 이준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이었다. 회의 주제는 건물 균열 문제였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재구성됐다. 참석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몇 가지는 여러 증언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첫째, 그들은 균열 문제를 알고 있었다. 건물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이준의 보고서 이전부터 내부에서 인지하고 있었다. 균열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이전에도 있었고, 일부 구역에서는 천장에서 이물질이 떨어지기도 했다. 건물 유지 보수를 담당한 직원들 중 일부는 나중에 우리는 알았다고 진술했다. 둘째, 그들은 선택지를 검토했다. 옵션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였다. 영업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받는 것, 또는 영업을 계속하면서 내부적으로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것. 영업 중단은 곧 매출 손실을 의미했다. 삼풍백화점의 하루 매출은 수억 원 규모였다. 여름 세일 시즌을 앞두고 영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경영진의 관점에서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이미지 손상까지 동반하는 결정이었다. 셋째, 그들은 영업 지속을 결정했다.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은 영업 중단이 아니었다. 보수 작업을 검토한다는 것, 그리고 그동안은 영업을 계속한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이 내려진 시간이 오전 11시였다. 붕괴까지 남은 시간은 6시간 52분이었다. 그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었느냐는 질문은 사실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다. 재판 기록을 보면 그들 중 일부는 건물이 정말로 그날 오후에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균열은 있지만 당장 무너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선 영업을 마치고 폐장 후에 전문가를 불러 점검하면 된다는 논리였다. 그 논리가 완전히 허구는 아니었다. 균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날 무너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논리가 성립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했다. 그 균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려면 구조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했다. 그들은 구조 전문가를 부르지 않았다. 오전 회의에서 한 임원이 전문가 점검을 제안했다는 진술도 있다. 그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전문가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외부에 문제가 알려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문제를 모른다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논리였다. 그 회의실에서 나온 결정이 1,500명의 운명과 연결돼 있었다는 것을,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오후 5시 52분이 되어서야 알게 됐다. 경영진 회의가 끝나고 건물은 평상시와 같이 돌아갔다. 그러나 이주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보고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정확히는 몰랐지만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답이었다. 그는 오전 회의 이후 건물 내부를 다시 한번 돌았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 증언을 통해 재구성된 행적이다. 그가 어떤 감정으로 그 복도를 걸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가 그날 오후 일찍 건물을 빠져나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 사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주는 경고했다. 그것은 분명하다. 5일 전에 문서로 보고를 했고 그 보고는 전달됐다. 그가 할 수 있는 채널 안에서 그는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그날 오후 그 건물에서 나왔다. 최명희는 안에 있었다. 1,500명이 안에 있었다. 이 두 사실은 각각 사실이고 동시에 충돌한다. 그를 비난하는 것은 쉽다. 그가 더 강하게, 더 넓게, 더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면 어땠을까? 산품 경영진이 아니라 소방서에, 구청에, 언론에 알렸다면. 하지만 1995년 한국의 노동 현실에서 외주 용역으로 일하는 한 남자가 대기업 건물의 문제를 외부 기관에 제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지금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정착하기 훨씬 이전이었다. 조직 바깥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개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몸으로 알고 있었다. 이주는 보고했다. 그리고 나왔다. 최명희는 안에 있었다. 그가 건물을 나올 때 5층 매장에서는 여전히 옷이 팔리고 있었다. 카드 단말기 소리가 났다. 맹방이 잘 됐다. 조명이 환했다. 겉보기에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5층 슬래브 안에서는 이미 아주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무언가가 그날 오후를 향해 수렴하고 있었다. 콘크리트는 말이 없다. 부러지기 직전까지 아무런 예고 없이 멀쩡해 보인다. 그것이 콘크리트의 가장 위험한 성질이다. 그리고 그것이 산품 경영진이 가장 잘못 읽은 것이었다. 균열은 경고가 아니었다. 균열은 이미 진행 중인 과정의 증거였다. 이준이 건물을 나선 시간과 그 건물이 내려앉기까지의 시간 사이에 최명희는 5층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오후가 깊어지면서 그녀는 점점 더 선명하게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오후 2시가 지나면서 5층 매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최명희가 나중에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오전의 간헐적인 소음이 오후 들어 더 잦아졌다. 천장 어딘가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처음엔 에어컨 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점점 그것과 다르다는 느낌을 줬다. 에어컨 소리는 리듬이 있다. 일정하게 웅뭉거린다. 그런데 오후에 들려오는 소리는 불규칙했다. 끊어졌다가 다시 나고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다. 마치 천장 위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자리를 옮기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리고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매장 조명 아래로 아주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내려왔다. 처음엔 그냥 먼지라고 생각했다. 환기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이거나 천장재 사이로 새는 것이거나 5층은 냉각탑 기계실 바로 아래층이었기 때문에 진동이 간헐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원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오후 3시가 넘어서면서 먼지의 양이 달라졌다. 최명희가 카운터에 놓인 옷 위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봤다. 그녀는 손으로 털었다. 잠시 후 다시 쌓였다. 그녀는 같이 일하던 언니뻘 동료에게 조용히 말했다. 언니, 위에서 자꾸 뭔가 떨어지는데요? 동료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원래 그래. 위에 기계가 있잖아. 그것으로 대화는 끝났다. 영업 중에 그런 이야기를 크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손님들이 있었고 매니저는 바닥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사실 그날 오후 5층에서 일하던 직원들 중 여러 명이 이상을 느꼈다. 이것은 나중에 생존자들의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다. 천장에서 나는 소리, 먼지, 그리고 바닥이 약간 진동하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 이상함을 이상하다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비교 기준이 없었다.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에 어떤 느낌인지 아는 사람은 그 건물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없다.
오후 4시쯤 5층 한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매니저에게 위에서 소리가 많이 나는데 괜찮은 건지 물었다는 증언이 있다. 매니저는 괜찮다고 했다. 영업을 계속했다. 오후 5시가 넘으면서 손님이 조금 줄었다. 퇴근 시간대가 겹치면서 평일 오후 특유의 소강 상태였다. 최명희는 행거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위치는 매장 안쪽, 계단 방향으로 조금 걷다 보이는 자리였다. 오후 5시 50분. 그녀는 무언가를 가지러 계단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정확히 무엇을 가지러 갔는지는 나중에 그녀 자신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냥 걷고 있었다. 계단 방향으로. 그리고 2분 뒤 오후 5시 52분. 최명희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한다. 소리가 먼저였다. 건물 전체가 한꺼번에 내는 소리. 그것은 어떤 언어로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다. 폭발 소리가 아니었다. 천둥 소리도 아니었다. 뭔가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것이 한꺼번에 포기하는 소리라고 그녀는 표현했다. 그 소리가 나고 나서 바닥이 기울었다. 최명희는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바닥 자체가 없어졌다. 그녀의 몸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먼지와 콘크리트 조각이 쏟아졌다. 주변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29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숫자를 세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29초 안에서 시간은 다르게 흘렀다. 최명희는 어딘가에 걸렸다. 완전히 아래까지 떨어지지 않았다. 무언가가 그녀를 받쳐줬다. 나중에 확인된 것은 그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붕괴된 슬래브 사이에 생긴 작은 공간 안에 끼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 공간은 1미터가 채 되지 않았다. 완전히 어두웠고 먼지로 숨을 쉬기 어려웠다.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또 질렀다. 먼지와 함께 목이 막혔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건물 밖에서는 연기와 먼지가 하늘로 치솟았다. 서초동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내다봤다. 누군가 119에 전화했다. 지나가던 차들이 멈췄다. 도로 위에 콘크리트 파편이 튀어나와 있었다. 삼풍백화점이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가 있었다. 6층짜리 건물이 서 있던 자리에 2층 높이의 잔해가 남았다. 그 안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주는 그 시간 건물 밖에 있었다. 그는 붕괴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 순간 어디에 있었는지, 그 이후 수사 과정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이야기는 잔해를 걷어내는 데 걸린 17일과 함께 이어진다. 최명희는 그 어둠 속에서 아직 살아있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은 형태를 잃는다. 최명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처음 몇 시간은 소리로 존재했다고. 자신의 숨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콘크리트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가끔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이름인지 아니면 그냥 소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먼지가 너무 많아서 숨을 크게 쉴 수가 없었다. 작게, 아주 작게 숨을 쉬면서 공기를 아꼈다. 그녀가 끼인 공간은 무너진 슬래브 2층 사이였다. 위에서 콘크리트가 누르고 있었고 아래에도 콘크리트가 있었다. 몸을 뒤집을 수 없었다. 팔을 완전히 뻗을 수 없었다. 옆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은 무언가에 막혀 있었다. 밖에서는 이미 구조대가 출동해 있었다. 붕괴 신고는 오후 5시 57분에 접수됐다. 소방차가 도착한 것은 6시 3분이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처음 마주한 것은 단순한 건물 붕괴 현장이 아니었다. 7만 제곱미터의 건물 전체가 내려앉은 상태였다. 잔해의 규모가 너무 컸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느 지점에 생존자가 있을지,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어디인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파악해야 했다. 당시 한국의 재난구조 시스템은 이 규모의 붕괴 사고를 다뤄본 경험이 없었다. 삼풍백화점 붕괴는 그것이 처음이었다. 구조대원들은 장비가 부족했고 지휘체계가 혼란스러웠으며 잔해 속 생존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도 제한적이었다. 초기 구조 작업에서 중장비가 잘못 투입돼 오히려 생존 공간이 압축됐다는 지적도 나중에 나왔다. 밤이 됐다. 서초동 일대 조명차가 배치됐다. 가족들이 모여들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구조대 진입 차단선 밖에서 이름을 불렀다. 어떤 어머니는 자신의 딸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다. 어떤 남편은 아내의 사진을 경찰관마다 보여줬다. 병원 앞에는 부상자를 찾는 가족들로 혼잡했다. 그날 밤 내내 최명희는 그 공간 안에 있었다. 그녀는 잠을 자려고 했다. 잠을 자면 산소를 덜 쓴다는 것을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이 났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대신 이상하게도 매우 선명한 생각들이 왔다. 고향 어머니 얼굴, 자취방 창문으로 보이던 아침 하늘, 버스 안에서 듣던 노래, 그 전날 저녁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아무 의미 없는 기억들이 순서 없이 왔다 갔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죽을 것 같다는 생각보다 아직 살아있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계속 그것만 확인했어요. 숨이 쉬어지면 살아있는 거다. 그것만 생각했어요. 첫날 밤에 구조된 생존자들이 있었다. 잔해 가장자리에 있던 사람들, 1층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기둥 옆 공간에서 발견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5층에 있던 사람들은 달랐다. 5층은 붕괴의 시작점이었고 가장 아래로 내려앉은 층이었다. 이틀째 아침, 구조대는 생존자 목소리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작업 방향을 조정했다. 소음을 멈추고 잔해에 귀를 기울이고 두드리는 소리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파고들었다. 몇 명이 더 발견됐다. 하지만 숫자는 줄어들고 있었다. 사흘째, 언론에서는 생존자 발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공식 발표는 아직 구조 작업을 계속한다는 것이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었다. 최명희는 사흘째 되는 날, 처음으로 물소리를 들었다. 어디선가 파이프가 끊겨 물이 새고 있는 것이었다. 물이 그녀 쪽으로 조금씩 흘러왔다. 그녀는 손을 뻗어 콘크리트 틈의 고인물을 조금씩 핥았다. 그것이 그녀가 며칠 동안 먹은 전부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라지지는 않았다. 구조대원 중 한 명이 나중에 증언한 내용이 있다. 닷새째 되던 날 오전, 그 구역에 잔해를 걷어내다가 아주 작은 소리를 들었다고.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작업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다시 들렸다. 인간의 목소리였다. 그는 동료에게 신호를 보냈다. 모두 작업을 멈췄다. 조용해진 현장에서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최명희는 그 시간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두드리고 있었다.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피부가 까진 채로. 구조대원들이 파고 들어가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 잔해를 잘못 건드리면 나머지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했다. 조금 파고, 멈추고, 확인하고, 다시 파고. 그 과정에서 구조대원 한 명이 작은 틈으로 손을 뻗었고 사람의 손이 잡혔다. 최명희가 구조된 것은 붕괴 발생 후 16번째 날 오전이었다. 그녀가 들것에 실려 나왔을 때 현장에 있던 구조대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나왔다. 가족 대기구역에 있던 사람들이 뛰어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녀는 눈을 뜰 수 없었다. 밖의 빛이 너무 강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최명희는 처음으로 울었다고 했다. 잔해 속에서는 울지 않았다. 울면 산소가 소비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구급차 안에서 링거 바늘이 팔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그제야 울었다. 그녀가 살아남은 공식 생존 기간은 16일 17시간이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생존자 중 마지막으로 구조된 사람 중 하나였다. 이주는 붕괴 당일 저녁 수사관들을 만났다. 그가 정확히 어떤 경위로 처음 수사선상에 올랐는지는 공개된 기록으로 완전히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그가 붕괴 닷새 전 건물 결함에 관한 보고를 올렸다는 사실이 초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그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그가 어떤 심정으로 수사관들 앞에 앉았는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자신이 경고를 했다. 문서로 전달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502명이 죽었다. 그는 건물 밖에 있었다. 진술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발견한 균열의 내용과 보고를 올린 경위를 사명했다. 그 진술은 이후 삼풍그룹 경영진에 대한 수사에서 중요한 근거자료 중 하나가 됐다. 경고가 있었다는 것, 경영진이 그것을 인지하고도 영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진술이었다. 삼풍그룹 이준 회장은 구속됐다. 그의 아들 이한상도 구속됐다. 건물 시공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들, 건물 관리 책임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지방법원은 1996년 이준 회장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한상은 징역 7년, 다른 관계자들에게도 실형과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재판은 진행됐다. 판결이 났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자리에는 질문들이 남았다. 건물 허가를 내준 구청은 어디에 있었는가?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기관이 무엇을 묵인했는가? 설계 변경 과정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기관들은 왜 그 건물이 아파트 설계 기준으로 백화점 하중을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가? 아니면 알고도 지나쳤는가? 재판이 다룬 것은 주로 삼풍그룹 경영진의 형사 책임이었다. 더 넓은 구조적 책임, 허가와 강독 시스템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그 재판 안에 온전히 담기지 않았다. 그리고 건물은 다시 지어지지 않았다. 삼풍백화점이 있던 부지는 한동안 공터로 남아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 바른 건물이 들어섰다. 그 건물 안에서 사람들은 쇼핑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약속을 잡는다. 그 땅 아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든다. 1995년의 삼풍을 2003년에 대구 지하철 화재와 나란히 놓는다. 2014년의 세월호와 나란히 놓는다. 2022년 10월에 이태원과 나란히 놓는다. 이 사건들 사이에 공통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오히려 너무 쉬워서 말하기가 망설여질 정도다. 경고가 있었다. 매번. 삼풍에서는 이준이 5일 전에 문서로 경고했다. 세월호에서는 배의 구조적 결함과 과정 문제가 이미 알려져 있었다. 이태원에서는 그날 오후 이미 112에 군중 밀집에 대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경고가 없어서 일어난 재난이 아니었다. 경고가 처리되지 않아서 일어난 재난이었다. 왜 처리되지 않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단순히 나쁜 개인을 찾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삼풍 이준 회장이 탐욕스러운 기업인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탐욕스러울 수 있었던 구조, 용도 변경 허가가 났고 불법 증축이 묵인됐으며 반복된 경고가 내부에서 소멸된 그 구조를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나쁜 개인 하나를 처벌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번 경고가 왔을 때 또 같은 일이 반복된다. 삼풍 이후 한국의 건축 안전 기준은 강화됐다. 정기 안전점검 제도가 정비됐다. 재난 대응 체계도
이전과는 달라졌다. 이것은 사실이고 부정할 이유가 없다. 502명의 죽음이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세월호가 왔다. 이태원이 왔다. 그때마다 우리는 또 경고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그때마다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그때마다 누군가는 감옥에 갔고 유족들은 싸웠으며 국회에서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다음번 경고가 또 어딘가에서 묵살됐다. 이 반복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최명희는 붕괴 이후 오랫동안 산풍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트라우마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살아남았으니 다행이다. 그 말이 그녀를 다치게 만들었다. 다행이라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말이 너무 빨리 나올 때 그 말은 사실 다음 질문을 차단한다. 왜 그 건물이 무너졌는가? 왜 예고됐는데도 막지 못했는가? 라는 질문을. 이주는 이후 한동안 건설 관련 일을 계속했는지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가 어떤 죄책감을 안고 살았는지, 그 경고가 묵살됐다는 것을 알면서 건물에서 나온 그 결정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것은 외부에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그가 그 보고서를 썼다는 사실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외롭고 쓸쓸한 장면이다. 경고는 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에 한 사람이 있었다. 경고를 하는 사람은 항상 있다. 모든 재난의 역사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있고 이름조차 기록에 남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들이 용감하지 않아서 경고가 묵살된 것이 아니었다. 경고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 경고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설계를 누가 하는가? 그 설계를 바꾸는 결정을 누가 하는가? 그것이 정치이고 행정이고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에 대한 합의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로부터 30년이 흘렀다. 서초동 그 자리에는 사람들이 오늘도 지나간다. 그 땅이 무엇을 기억하는지 모른 채 또는 알면서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 최명희는 지금도 살아있을 것이다. 어딘가에서 그날 오전 원래 쉬는 날이었는데 대신 나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던 그 사실을 삶의 어느 지층 안에 묻어두고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건물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균열을 발견하고 있을 것이다. 보고서를 쓰고 있을 것이다. 그 보고서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받는 사람이 무엇을 결정하는지가 다음번 29초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502명의 이름은 기록에 있다. 숫자가 아니라 이름으로.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그날 오전 출근했고 점심을 먹었고 오후에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었다. 최명희처럼. 이유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냥 걷고 있었다. 경고는 있었다. 경고는 항상 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다음번 경고를 누가 듣는가가 아니다. 그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었는가